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8월 조정 장세가 다소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암초들이 산적해 있죠. 마음은 급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장의 최고 일꾼들과 함께 돌다리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그리고 증시각도기 곽상준 매트릭스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두 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모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확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일주일이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말씀 주신 것들도 역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윤지호 평론가님, 불확실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아직 다 지나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8, 9월에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금리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 물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본다면 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가 뭘까도 궁금하고 잭슨 미팅도 있었고 우리가 밤잠을 설쳤던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경계감을 좀 키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러한 우려들을 잘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위험은.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자산을 비싸게 샀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었고 어쩌면 남은 9월 동안에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좋은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확실성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잘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9월 FOMC까지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경계감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직도 한 3주 정도는 좀 우리가 좀 눈 부릅뜨고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곽상준 대표님. 앞서간 기대라고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셨는데 이거 우리 시장입니까? 미국 시장입니까? 이거 미국 시장 얘기죠. 특별히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했던 것에 대한 어제 실적 발표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시장이 지금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전체 금융시장을 보면 너무나 재미난 상황들이 포착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금융자산의 위험도를 측정할 때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야기를 하면 위험자산은 보통 주식자산, 그리고 안전자산은 뭐 채권, 그리고 거기에 기준점을 제공하는 게 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주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가요? 네, 주식이 가장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의외로 변동성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변동성이 가장 컸던 건 환율이에요. 하루에 0.5%씩 위아래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루는 뭐 프랑스 총리 문제로 총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그 어떤 세제 개편안을 낸 것 때문에 이렇게 교체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환이 하루아침에 0.5% 이상 움직이고 그러는 사이에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의 기준들이 마구잡이로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이런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서 실적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높아졌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저는 든 생각이 엔비디아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아니 어떤 회사가 분기에 12%씩 성장, 15%, 12% 막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좀 떨어져서 매출이 한 6%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분기에 연간도 아니고 거기에 실망을 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니 분기에 6%씩 성장하는 회사가 사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장은 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모든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건전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기준축들이 흔들리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주식이 정말 경제 원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로 움직인다.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은
지금 윤지호, 곽상준 두 분 꾼들에게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방송 말미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것들,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네. 보셨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이 소셜미디어에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야, 이거 진짜 뭐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 기술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젤렌스키 뭐 제트의 시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결국 우리가 한미 협상을 대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줘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결국 이게 뭐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줄 것을 좀 줄이고 우리가 좀 방어적인 어떤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초점을 맞춘 회담이었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회담 직전에 나왔던 그런 SNS를 통한 우려가 굉장히 증폭되다가 네. 막상 회담이 열리고 난 뒤에는 많이 내줬다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잘 방어를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이제 한미 관련된 우려의 정점 역시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아마도 좀 미진한 부분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고, 조선도 이거 뭐 얼마나 뺏기는 거야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앞으로 미국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큰 투자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동전의 앞뒤면처럼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략 현대기아차 그룹의 투자액만 놓고 본다면 이제 한국에 투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투자할 돈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러면 다 넣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나올 로봇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미국에서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뭐 대한항공도 항공기를 엄청 샀는데 뭐 KPX 장기 투자다 좋게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야 저거 이제 엄청 돈을 쓰겠구나. 근데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의 현지 공장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투자자에게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성이 나오냐를 따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이 확실히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 때문에 하여튼 뭐 좀 씁쓸한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분명한 거는 그래도 잘 결론적으로 방어에 초점 맞췄던 회담이 잘 일정 부분 성공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이미 나온 제시한 것들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시작됐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맛을 좀 봤다 그럴까요? 네. 트럼프가 결코 쉽게 모든 걸 허락하지 않는 이런 걸 또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곽상준 대표님, 회담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한 건 보기 좋았는데 우리가 좀 더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문서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관세 문제 여전히 자동차 25% 관세 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다 방위비 문제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또 하나의 트럼프의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서 이걸 저희 경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딴 얘기를 해보면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미국이라는 대단했던 나라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지렛대 삼아서 어떻게 잘 최대한 한국에서 제조 흐름들을 잘 잡아가면서 어떻게 미국의 장사를 잘할 건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가. 이걸 잘 풀어내는 업체들은 주가적으로도 모멘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부분들을 좀 잘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앞서간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게 미국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앞서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도 이 주식 시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조방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냥 편하게 접근하시기보다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업체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지만 미래 성장의 폭이 아직 덜 반영된 데를 잘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이미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난처해질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조심하자 하는
그런 조금 정치보다는 저희 주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덧붙여가지고 지금 곽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런 점에서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건 몰라도 조선산업 마스카에 대해서는 네.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부분은 이 조선 섹터는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겁이 많은 투자자라서 이게 이제 좋으니까 좋다라고 표현드리면 참 저는 좋습니다. 너무 좋고 앞으로 지금 사실은 국방 상황에서 방위 산업에서 보면 지금 중국은 정말 배를 찍어내고 있거든요. 예. 성능이 안 돼도 이 기술이라는 거는 할수록 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찍어낸 배는 성능이 모자라더라도 앞으로 찍어낼 배의 성능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사실은 세계 패권에 있어서 비행기도 중요하지만 이 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상 장악력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사실은 군사적 패권이었으면 기축도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축은 바로 바탕에 군사력을 가지고 하는 건데 미국이 정말로 급했다 상황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당연히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같이 이제 과문한 입장에서 제가 이제 25년 투자를 해봤는데 좀 신기해요. 조선업은 항상 저평가 업종이었고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2010년, 11년, 12년에 우리가 화학업종은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끝났다. 예. 근데 매번 신고가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중국이 중간재를 어마무시한 수요로 땡겨갔어요. 예. 그래서 그 수요로 인해서 화학업체들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선업이 딱 그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한국의 투자자들이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전혀 저렴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리 올라왔다. 자동차하고 지금 시가총액 거의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된다.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이 10배 차이인데 가격은 붙었다? 거의 비슷하다? 그럼 이거 최소한 5배 정도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어야 현재 주가를 정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매년 그렇게. 예. 그러면은 미국이 엄청난 거를 발주를 할 것 같긴 한데 충분할까? 약간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중에서도 조금 저렴한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가 좀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윤지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 네.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찾았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가 많이 겹쳐 있죠. 이번에 27일 날 HD 현대중공업이 어쩌면 미포를 합병 결정 네, 공시했죠.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미국 관련 기회를 찾기 위한 포석이었고요. 결국 하나오션이라는 곳이 이 필리조선 쪽을 해가지고 분명히 큰 시장이 열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도 MRO 시장에 삼성중공업도 아마 진출하려는 동향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큰 매출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예. 행동들이 나온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필리조선의 상징성 매우 크죠. 그러니까 미 함정을 신조할 때 새롭게 만들 때 한국 건조도 중요하지만 미국 건조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건조를 늘리는 어쩌면 큰 동력이 한국의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곽 대표님. 네, 곽 대표님 항상 각독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곽 대표님 할 뻔했는데 곽 대표님이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연초만 하더라도 조선주 좀 비싼 거 아니야 사이클로? 왜냐하면 그때가 과거에 조선주 사이클의 고점과 밸류가 거의 비슷하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배를 결정하는 지수들이 좀 내려오는 클락son 같은 게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소위 하나 필리조선을 보는 입장은 뭐냐면 결국 수주 산업은 미래의 수주 사이클을 땡겨와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사이클이 3년에서 5년 동안 수주를 땡겨온다면 어쩌면 지금은 매우 고퍼로 비싸 보이는 주식이 몇 년 뒤로부터는 싸질 저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야 이렇게 되면 좀 수주가 많이 들어오겠다. 여기 남은 건 딱 하나가 있죠. 이 수주가 저가 수주로 들어올 거냐 고가 수주로 들어올 거냐. LNG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 수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선업에 매우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관심이 앞으로 이러한 소위 미국의
소위 군함이나 이런 쪽의 건조, 잠수함 이쪽에 소위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게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남은 숙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조선주가 새로운 수주 사이클이 커지고 있고 그 증거는 저희 시장에 있는 사람보다 기업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27일 날 H현대중공업의 이런 합병 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중공업도 MRO에 나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이 판은 크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장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 곽 대표님은 약간 좀 경계론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리 그렇죠. 기업들이 원팀으로 이제 독일과 최종 결선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거 자꾸 확장이 예상치 못한 데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TO 체제는 깨졌다. WTO 체제가 깨졌다라는 건 뭐냐면 세계의 질서, 균형 이게 깨졌다라는 얘기고. 예. 그 뒷단에 있었던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각자 도생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 방산 쪽에서 이 각자 도생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나토가 너희가 얼만큼 돈을 내서 그 방위를 했느냐, 말이 되느냐, 왜 우리한테 기대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세계 질서가 무너졌고 자기 각자 도생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살이 참 모르겠는 게 예.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분단 국가라서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의 열전 상태나 마찬가지라서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이게 웬걸? 이런 운이 따라온 거죠. 야, 그래서 정말 운칠기삼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이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과정에서 과연 다른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근데 여기서 숨어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보다 얼마나 매력적인 국가가 될 거냐. 이 부분도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중국보다는 미국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 패권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서를 계속 내밀면 어떤 시점에 가면 미국에 대해 긍정론이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어떤 변화되는 이 질서가 하루아침에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좀 또 머릿속에 염두해야 되는 세계와 30년 동안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이제는 뭐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도 많이 바꿔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지호 평론가님, 이번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네. 어떤 걸 뭐 포착을 하셨습니까? 이번 협상에서 저는 미국 한미 협상 말씀하시는 예. 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던 결국 대북 관련된 어떤 긍정적 변화 아닐까 싶은데. 피스메이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날 놀랐어요. 사실 여의도에서 약간 도는 말이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원하는 가장 큰 카드가 트럼프가 순환공항인가요? 평양에 그걸 내리고 싶어한다. 이런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왜냐하면 여의도는 원래 그런 내러티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트럼프와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자꾸 늦춰지는 이유가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게 답을 잘 안 해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거는 원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 트럼프는 내년에 중간 선거를 잘 치러봤자 다음에 대통령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남은 거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역사에 남는다는 건 노벨 평화상을 받거나 뭔가 큰 족적을 남기고 싶을 텐데 아마도 그거 중에 하나로서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변화, 어쩌면 뭐 미국이나 모든 나라가 좀 생각하고 있는 양국가론 같은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미국과 저희 북한이 어쩌면 영사관계 같은 것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앞서가는 생각이겠지만. 뭐 이제는 상상하던 모든 일들이 그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갖다 뭐 대북 관련주 뭐가 움직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기본적인 동력은
한국이 싼데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소위 코리아의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좀 되게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 좀 보고 있고요. 약간 여기서 내러티브가 도는 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까, 트럼프는. 예. 빨리. 뭐 혹자는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또 저 북한에 보시면 거기에 갈마즈그라는가요? 뭐 거기 또 지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북한도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투자자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러 온 건 아닌데, 아마도 10월에 정말 가능성은 아직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경주에 시진핑이 온다면 이건 굉장히 한국 증시에 청신호가 켜지는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과도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올 수 있단 말도 뭐 있는. 실각설도 한때 뭐 돌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약간 같아요? 우리 언론에서만 나왔던 얘기고, 제가 그때 처음에 그 기사가 나왔을 때 글로벌하게 좀 해외에 있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돌았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증시가 재평가되려면 북한에 대한 위험이 다소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둘이 적대적인 정책이 좀 멈춰져야 되는데 흡수 통일도 안 되고 뭐 사람 딱 떠나서 뭔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해주는 흐름, 이런 거를 아마 미국이 주도하고 싶어하고, 이거에 대한 화답이 만약 중국에서도 나와준다면, 예. 이거는 저는 10월 이후에 혹시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제 말을 떠나서 한국 증시가 지금 PBR로 1.1배 넘기도 못 넘잖아요. 저 3,280이. 그렇죠. 예. 제가 농담처럼 그거 나오는 순간 바로 1.3배 간다고 주장합니다. 1.3배가 3,900이에요. 아니, 제가 내년에 이게 잘 되면 그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좀 이번에 긍정적 변화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측면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한데 강자한테는 힘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했는데 끝내지지도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국하고 뭐 엄청나게 할 것 같은데 중국만 사실 무역 협정 못 해가지고 사실 계속 연장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 딱 목줄 재니까 히토류 내놓으라고 하면서 H20 준다고 하고 예. 막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안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손을 또 딱 잡고 인도도 거기 붙어 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죠. 근데 중국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패가 전 북한이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네. 북한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친중 국가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요. 예.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누구죠? 그 공산주의를 처음 모택동, 마오쩌둥 죽을 뻔할 때 북한 사람들이 살려줘가지고 거기에 우린 너희한테 빚을 줬어,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북한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긍정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절대 친중 정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이렇게 밀착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경제적으로 풀리려면 미국이 풀어줘야 되고, 뭐 심지어 스위프트 망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김여정 뭐라고 표현하나요? 김여정 씨가 그 얘기할 때 트럼프에 대한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네. 논평에서도 그렇고, 네. 그 관영 언론 논평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민주당 정권, 미국 민주당 정권하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건 그 북한 정권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미국 입장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듣고 너무 상태가 세진 거예요. 이미 중국의 목줄을 잡기에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어디가 최고의 목줄이냐? 북한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조금 격한 예상인지 어떤 전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어떻게 북한에 될까요? 사드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뭐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거의 뭐 미국의 옛날에 쿠바 사태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북한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편입하고 싶겠죠. 자기네도 경제적인 정상 국가가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험하게 하는 북한 당국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권력의 힘으로 해줄 것 같으니까, 미국의 민주당으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틈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들춰냈다는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주 재미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재미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한미 정상회담은 하나하나 복귀해 보면서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주호 평론가님, 근데 이제 상대가 트럼프다 보니까 네. 트럼프는 항상 모든 카드를 다 쓰지 않습니까? 네. 다 쓰지 않고 네. 몇 개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산업이나 주식시장 유의해야 될 점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에게 마진을 확보해 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그 부분이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지금 뭐 최종적으로 관세가 얼마냐, 빨리 왜 사인하냐, 그것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조선 쪽에도 뭐 지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이 어떤 그러한 새로운 어떤 공급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국이 어쩌면 그냥 뭐 밑에서 하는 역할만 원하는 거지. 예를 들어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전도 잘 보시면은 결국 그 공정에 있어서 어쩌면 밑단을 만든 건지 우리가 좀 그러한 고민이 되는 게 제일 걱정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어찌 됐던 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은 커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상당 부분을 이게 미국에 투자해야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 몇 년 뒤에는 이게 어떤 식의 변화가 우리 될지. 산업 공동화 우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건 하나예요. 네. 결국 그 기업들이 돈이 많이 번 돈들을 우리 국민들이 주식자산한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돼야 그 돈이라도 갖고서 소비를 하지. 네. 뭐 예를 들어서 급여로만 그 소비를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지지 않나. 이건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더 심각해졌다. 이제 주식시장이 더 살려야 되는 이유가, 더 강해져야 되는 이유도 또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000포인트 이 공약이 있었지만 거기를 가는 관문에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 상법 개정 예고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윤주호 평론가님이 최근 해주셨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경제는 주식을 만들고 그 경제는 정작 정치가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말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예. 책에 적혀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결정짓는 게 결국 펀더멘탈 경제라 보는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제는 결국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택하냐에 따라서 경제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금 취하는 거냐? 결국은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과실을 좀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측면을 가는데, 1차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아쉬웠어요. 저는 여러 군데 방송 가서도 얘기했는데 그냥 제도적 기틀 정도 마련한 거에 불과했고, 정작 중요한 거는 결국 이사회의 권한을 누군가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 제도적인 보완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9월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추가 개정안이 만약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이거는 제가 원래 올해 굉장히 기대했던 9월까지 핵심 스케줄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논의된다면 그때는 상당히 더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러한 소위 거버넌스 개혁의 힘으로만으로도 상당히 9월 이후 10월에 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반도의 어떤 그 거기까지 지정학적인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10월에 뭔가 좀 큰 게 온 거 아닌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는 참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저 사람 리서치도 했다는 사람이 저걸 말 안 할 텐데 그 9월 동시 만기에서요 12월 동시 만기까지의 기관들의 스타일을 좀만 이해한다면 아마 수급도 좋아지죠. 왜냐하면 그때 배당 관련된 차익 거래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4분기에 11월, 12월에 아마 외인들이 지수 선물을 순매도했던 적은 딱 2022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5년 이후에 그 기간 중에서 현물로 기관들이 팔았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보면은 10월서부터 장 좋아진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계절성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고, 밑에 깔려 있는 거는 한국이 좀 옛날부터 12월에 어떤 그런 배당 투자 같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쳐졌을 가능성 때문에 제가 최근에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뭐 틀릴 가능성도 높지만 상당히 8, 9월에 좀 조정이 크게 와주길 되게 농담처럼 그때 뭐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겹쳐졌을 땐 파괴력이 있고 그게 적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특히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로 뭐 좀 적용하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그런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곽산중 대표님은 저번 시간에 상당히 좀 어떤 그 정부의 그 밸류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집중 투표제 이것이 대주주 전횡을 견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외환위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네. 정말 이렇게 되면 경영 투명해지고 뭔가 좀 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괜찮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네. 될까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지금 매트릭스 파트너러스 대표로 나왔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매트릭스 투자 자문으로. 투자 자문. 예, 투자 자문으로 되면서 이사 저희 등기가 들어갔어요. 네. 이사가 돼 보니까 이사가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회사에서 너무나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조그만 회사니까 이사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저예요. 근데 제 편이 1명 더 들어오면은요. 2대1로 그냥 끝나는. 예, 저희가 그냥 회사를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먹어버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물론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럼 이사가 장악이 되면 기존의 경영자는 힘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교체하는데 이사가 3명이 나왔다. 그럼 예전에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였어요. 표를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찍었거든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찬성 반대 안 하고 세 표를 찍잖아요. 찬성 반대가 아니고 한 사람한테 세 표를 몰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행동주의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사실 1번이 1만 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 가고, 그다음 특별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작스럽게 상승한 것은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나 행동주의자들을 불러들인 것이 매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마치 미꾸라지 안에 메기를 넣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매기 효과나요. 그것도. 예, 그래서 주가가 4배나 오르게 된 건데, 이 집중 투표제는 지금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주주총회를 해야 효과가 있죠.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정말로 새로운 이사들이 또는 행동주의 펀드나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원하는 이사,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뭐 소액주주들의 결합, 이런 것이 등장을 하면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주주총회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앞서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소각, 3차로 더 센 뭐 상법 개정하면서 자사주 소각이 나오는 건 이건 매우 실질적인 겁니다. 저는 이거는 저와 같은 궤라고 보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권과 거의 그 뭐 동급은 아니지만 그런 같은 계열로 피부에 가장 빨리 와닿는 투자자 정책이다. 입장에서는 정말 당장 느낌이 오겠네요. 예, 그럼요. 주당 순익이 싹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머리 좋은 투자자들이 빨리 머리를 돌리겠죠. 지금 누가 자사주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누가 작아? 이건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수급 세력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걸 노리고 행동주의 펀드라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그걸 딱 봤을 때, 이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넣으면 이 회사 가져올 수 있겠는데? 그럼 한국의 그룹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과 다른 게, 옛날 삼성물산 사태 났을 때하고 다른 게, 그때는 애국주의가 통했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의 투기자분한테 넘길 수 있느냐? 안 된다 했는데, 그 이후에 세월 동안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무슨 일을 겪었냐면, 아니, 외국 투기 세력들보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더 했네요. 우리 소액주주들을 더 많이 배신했네요. 아니, 이렇게 동조를 해주고 표를 줬는데 우리한테 배당을 줬습니까? 뭐를 줬습니까? 아니, 회사만 쪼개고 대주주만 먹고 살려고 하고 터널링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각성이 한국의 2020년 이후 개미 투자자들한테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의 애국주의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동주의자들에 의해서 회사가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 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회사들이 엄청난 각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주회사들을 이렇게 저가에 내팽개쳐 놓는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그 대대적인 지주회사들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를 하나 인수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나하기, SK 이런 회사들은 자회사의 가치를 시가총액을 합치면 이 지주는 그냥 정말 땅콩만 한 거예요. 이거 인수하면 수박이 굴러 들어오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확인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이 경제계에서는 이게 경영권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건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경영권이 결국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의 특징인데요. 그냥 창업 가족을 중심으로 한 최대 주주가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대를 거치면서 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미국식의 구조는 계속 우리가 강조한 집중투표제를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들 사이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외 투자 자본도 지배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꼭 창업 가족만이 지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그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노랑봉투법도 굉장히 저도 사실 별 반기진 않는 법이지만 만약 해외 해지 소위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냐면 만약에 기업이 현금으로는 좋은데 배당도 안 줘요. 소극적인 주주 환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영진과 이사회가 무능력해가지고 안전관리 실패해서 맨날 사고가 나요. 행동주의자가 원래 외국에서는 그러면요 회사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저도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스럽지만 행동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자꾸 제가 이런 말씀 어디서 들었더니 어떤 분이 옛날에 각 어디 영상에다 댓글 달아서 뭐 투기자본 옹호자냐 이러는데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투기자본이든 뭐든 소수 주주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소수 지지를 위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꾸 이게 창업가의 자본만이 주인이어야 되고 투기 자본은 같은 자본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제가 뭐 시장주의자란 말씀드리는데 만약 우리가 일반 주주와 투자자 사이의 이사회라는 아까 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거의 중요성을 안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외국 경영권이 악화된 논리는 전 동의하기 힘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 계신 두 분은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장의 참여자로서 또 감시자로서 활동해 오셨으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에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결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자꾸 안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법 맞습니다. 없이도 할 수 예. 있는 거를 왜 굳이 법으로 하느냐. 그러면 사실 신뢰성이 낮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계속 신뢰가 낮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조금 효용이 있고 빠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전 거래소를 빨리 좀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왜냐하면 1번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1번의 4만 포인트는 거래소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거래소가 활동을 하면 이거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상하고 부실한 기업이 있으면 바로바로 퇴출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 체급이 안 되는 회사들은 그 입장을 안 시키고 그리고 회사들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주 환원을 잘 하셔야지 계속 리스팅 상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상장 유지 안 됩니다라고 제안을 네. 하고 네. 이렇게 하면 행동이 바뀔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방법은 법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그 거래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들을 좀 이거는 굉장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조금 한국의 밸류업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그 있습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꼭 법을 바꿔야만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우리 인식을 바꾸고 관행을 바꾸면은 여러 가지로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윤지호 평론가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있습니다. 저 항상 어디 토론회 같은 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투표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무화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의무화는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만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근데 저는 1조 정도로 낮춰져야 된다 봐요. 2조 이상 하면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계산을 안 해보셨는데 네. 굉장히 소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그 일부만 해당되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불만스럽습니다. 1조 미만까지는 당장 대비하기 힘들다 본다면 뭐 1조 정도로 이걸 낮춰줘야 그래도 실질적인 대상 상장 기업이 늘어나지 저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입장을 여러 경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꾼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죠. 자, 한미회담은 눈여겨볼 딱 하나의 섹터는 뭐 이렇게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죠? 어렵네요. 대표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자동차.
자동차. 예, 자동차. 아직 결론이 좀 안 났는데 사실은 조금 비껴져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지금 대형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은 오늘 이번에 뭐 조선 이야기 나오고 뭐 방산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자동차는 사실 이름도 듣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한미 이후에 무역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미래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한미 무역 협정 이후에 그렇게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안 된다 이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주가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예.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조선하고 시총이 비슷해지고 뭐 이런 네.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죠.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선주 기준으로 배당률이 거의 2자릿수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이네요, 완전히. 예, 그렇죠. 채권형 주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배당률이 높은 게 잘못된 거냐, 아니면 주가가 못 가는 게 잘못된 거냐, 거냐. 이렇게 네. 보시면 지금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어. 근데 사실은 이미 현대차 그룹은 상당 수준 이제 경쟁자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를 받는다고 해도 조건값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자동차 업체도 이미 멕시코나 딴 데로 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무역 협정의 결과치가 남들하고 비슷할 거면 저는 좀 긍정하고 싶어요. 근데 남들보다 패가 나쁘게 받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나쁠 거라는 걸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시가 배당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 업종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당률이 2자릿수에 육박한다. 이거 참- 우선주 우선주 쪽. 기준으로 예, 네. 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잭슨홀 미팅 그 이후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윤주호 평론가님, 아까 불확실성을 지나가고 네.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뭐 파티를 즐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경계만 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확실성의 핵심은 물가죠. 인플레. 결국 우리가 뭐 어떻게 했던 간에 미국의 CPI는 좀 안정됐고 반면에 PPI와 수입 물가가 일부 좀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드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 내 요인 때문에 안정된 거냐? 이거는 사실 다들 아니라고 하거든요. 일단 미국이 관세 그때 연초부터 나오니까 미리 재고를 상당히 기업들이 확보했죠. 유통기업들도. 왜냐하면 1분기에 미국의 재화 수입이 엄청 늘었었거든요. 예. 그때 다 사놓은 거예요, 미리. 그렇죠. 미리 쟁여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뭐래도 공급망도 좀 안정돼 있어서 이 교육국들이 알아서 단가를 낮춰서 보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이걸 선택했다는 데 있어요. 뭐냐면 대기업들은 이걸 갖다 가격 전가기보다는 당장은 뭔가 자기들이 감내했죠. 일본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안 올렸어요.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이 문제가 결국 이게 미국의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 신호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결국은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조금씩 압력이 올라올 텐데 그렇겠죠. 9월에 제가 아무리 봐도 CPI는 3% 찍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월이 안심을 줘버렸죠. 잭슨홀 미팅 때. 근데 파월이 이런 물가 예측은 별로 맞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일시적이라는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그거에 환호한 거죠. 그럼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든지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두려운데 트럼프가 최근에 행보를 보면 연준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라도 좀 장기 금리를 낮추고 왜 그래 아주 간단해요. 미국의 장기 30년 모기지가 7% 넘어가면 거의 미국 부동산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와서 한 6.8인데 결국은 모기지 금리가 옛날에 3%대였는데 그걸 이걸 확 낮추는 그러한 아마 조치를 하기 위한 것들도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 근데 물론 저에게 결국은 나중에 이거 물가 문제 되지 않을까 물어보신다면 물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현대회사들은 재미난 얘기예요. 네. 제 이제 고객이 그 미국 쪽으로 의류 부자재를 수출하는 수출업자셔요. 근데 그 동네의 상황들을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월마트라든가 이렇게 큰
그리고 또 의류 제작 업체들이 와서 예를 들어 관세가 우리 15% 맞았어, 관세가 30% 맞았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뭐 상당 부분 발주했고 추가 발주해야 되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몫은 당신네가 좀 아, 네. 바게닝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군요.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출업자들은 그거 하면 우린 적자인데요.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왜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그래서 이분은 한 단면 의류 쪽이라서 한 단면일 뿐이긴 합니다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상태면 공급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업종에 따라 다르겠죠. 마진이 큰 업종이나 이런 쪽은 그렇지 않을 테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비용을 또 하나 왔는데 이 한계에 올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남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플레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근데 아니, 파월 의장은 말로는 네. 관세 충격은 일시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들었어요. 그 관세 충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섞어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게 뭐냐면 이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택에 관한 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금리는 연준이 금리 내리면 단기 금리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가 안 내려오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바로 모기지 금리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네. 아마도 그걸 잡기 위한 정책을 쓰면 그래도 집들을 좀 짓지 않을까 많이들. 뭐 그런 거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닐까 싶어서 뭐 여튼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자께서 생각해서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9월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잭슨홀에서 파웰이 어쨌든 간에 일시적이라고 우기고 있고 또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불확실한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자, 이 곽상준 대표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리사 쿡 연준 네. 이사를 아예 잘라버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연준 이사 7명 중에 5명이 트럼프 인사로 내년 5월이면 채워진다. 네네. 이게 정말 과거 우리나라 옛날에처럼 이제 정치가 중앙은행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네. 올까요? 지금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싸운다 표현해서. 예, 그러니까 리사 쿡이 그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시행이 안 되도록 그리고 지위 확인 소송을 했어요. 나는 연준의 이사라는 거. 근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 네. 이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버블을 일으키는 게 목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인플레이션이 있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낮춰서 확실하게 경제를 뜨겁게 달구겠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그 FRB에 먹히기 시작한다면 저는 미국 시장은 일부 버블이 본격화되는 것도 함께 좀 감안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대로 이제 백기투항한다. 연준이 만약에 백기투항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연준까지도 이제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하락 추세로 들어서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달러화는 약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게 되면 닉슨 시대의 아사번즈처럼 그러한 소위 연준이 행정부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연준이 QE까지 할 수 있다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양쪽하나를 다시 한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코로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장기채를 누가 사주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서 단기채 사는 거고요. 장기채 사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제가 갑자기 말한 게 아니라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서는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오고 있는 장기채인데 아무도 안 사주면 방법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미국채를 누가 많이 사냐 걱정하는데 중국도 예전부터 팔았고요. 일본도 안 사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계속 사가지고 돌리고 있는 건데 살 자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뭐 달러가 그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유지 그리고 진정한 지금 아까 각 대표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미국제 장기차를 찾기 위한 어떤 연준의 어떤 컨트롤 그렇게 가는 게 아마 다음 수순이 아닐까. 저는 그게 아까 이제 미국만의 버블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글로벌 유동성이 어느 시장들을 선택할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국이 상당히 좀 후보 리스트에 있을 것이다가 제가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저희 생각입니다. 예. 곽상준 대표님은 앞으로 시나리오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리 상황은 통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3,500불까지 거의 갔어요, 금값이. 이 부분을 보건대 우리가 통화에 머물러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자산에 잘 머물러야 된다. 어떤 자산이든지 자산에 머무르는 게 좋으니 통화에 머물지 말고 자산 쪽으로 머물도록 노력을 하자. 통화 팽창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하고 있죠. 측면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국 통화가 서로 간의 약세 전쟁이 있으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계속 통화가 약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금값이나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의외로 지금 시장이 영리하게도 주식 자산이 훨씬 더 유리한 통화 가치 하락의 방어 수단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게 됐을 때 어떤 나라 자산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글로벌리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뭐 한국이 선택된다면 엄청나게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 시장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 꾼들이 출연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은데요. 질문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덤저 24F 쓰시는 아이디가 좀 어렵네요. 증시 각도기님, 방산주 대 조선주 대 에너지주 중에 무엇을 제일 좋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을 물어보셨는데 저 중에서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에너지주를 고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AI 오늘 이번에 발표되었던 엔비디아의 상황들을 보면 저 매출 증가율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샘 얼트만이 이제 과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인재 네. 가격이 1인당 연봉이 1억 달러 이런 상황들에 이르렀다는 건 지금 빅테크들이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죽기 살기로 지금 맞붙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소버린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전력 상황들이 너무너무 예. 큰데 이게 한국처럼 세련되질 않고 미국의 SOC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그렇죠.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건 싹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쪽이 저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인다. 예. 여러분들 질문에 다 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로 경제전쟁꾼을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분은 내일 토요일 오전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제작진이 선별해서 다음 주 두 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전쟁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 더 나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